인구 감소의 위험성이 워낙 널리 퍼지다 보니 우리 대부분은 인구 감소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인구 규모는 결코 감소해서는 안 되는 절대 반지처럼 떠받들여진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된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로 꼽힌다. 민주화로 노동자의 권리가 급격히 향상된 데다 88 서울올림픽, 3저 등 대외 여건까지 받쳐주면서 매년 10% 경제가 성장하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일궈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보인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보다 1000만 명이나 적은 4200만 명에 불과했다. 이때보다 인구는 더 늘었는데도 경제 성장률은 5분의 1 토막났다. 인구의 절대치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다. 소위 선진국이라 꼽히는 OECD 30여 개 회원국 중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나라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 우리나라 대구광역시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도 많다. 반면 세계 인구 순위 10위 안에서 소위 경제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는 속된 말로 인구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이라는 공식이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인구 증가가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도 있다. 인구 증가 속도를 사회 인프라가 쫓아가지 못해 교통난, 주거난, 환경난 등이 생겨난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며 삶의 질도 낮아진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출퇴근 때마다 한두 시간씩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 시달리는 고통도 인구 증가 때문에 겪고 있는 셈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5년에서 6년 주기로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인구 과밀 때문이다. 우선 인구 감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밀도가 과잉 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제가 나빠질 것이란 두려움은 남는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어드는 진짜 원인은 인구 감소가 아니다. 소비자들이 쓸 돈이 없기 때문이다. GDP가 30년 동안 3배 늘어났지만 그 과실의 상당 부분은 기업에 떨어졌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찔끔 오르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특히 GDP 중 개인의 몫은 OECD 평균인 62.3%에 크게 못 미친다. 기업만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일본의 63%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환경 전문 기자인 앨런 와이즈먼은 재미난 주장을 했다. 신문이나 TV에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이유는
개인보다는 기업 때문이다. 왜 그러냐고? 인구가 늘어나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야 기업들이 노동력을 더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고 임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따라서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 앨런 와이즈먼의 주장이다. 현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다. AI와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최악의 경우 인류의 80%가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 전망한다. 0.001%에 속하는 극소수의 사람만 AI의 지배를 받지 않고 AI를 지배한다는 메시지다. 더욱 우울한 것은 지금도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새로 등장하는 속도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의 맹점 탓인데 특이점이 올 즈음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나는 플랫폼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갈수록 그 연결의 폭은 커지고 수준은 깊어질 것이다. 지금 하는 일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10년은커녕 5년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인 의미를 가진 일자리로 눈을 돌릴 것을 추천한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과 직장에서 노동하는 이들 모두 유념해야 한다. AI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약자인 경우가 많은 노동자들은 AI를 능수논란하게 다루되 AI가 없을 때도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병원이나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네 카센터도 마찬가지다. 요즘 카센터에서는 차량의 문제를 바로 진단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키트가 있다. 자동차와 키트를 연결하면 화면상의 문제점이 바로 나오는 기기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디지털 키트가 널리 도입된 이후 카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자동차 수리 경험이 많지 않아도 키트가 다 알려주니까 굳이 경험이 많은, 그래서 몸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노동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키트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과연 누가 차를 수리할 것인가? 키트 제작사가 공급 가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격을 갑자기 3배로 올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국 믿을 건 사람이다. 디지털 키트를 아예 쓰지 않고서 수리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키트에 100% 의존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 정비공이라면 최소한의 실전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사례이기도 하다. 인간은 그야말로 적응의 화신이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도 순간 당황할 수 있지만 금세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우리 인류는 늘 그래왔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통하는 일자리 후보군으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힘든 업무를 리스트에 추가해도 좋을 듯하다.